네, 그러면은 일단 프레젠테이션은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카웃 게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안나 씨도 그 지금 마이크 켜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카웃 게임을 진행을 할 건데 카웃에 들어가서 게임 핀을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이제 지금 카웃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처럼 이제 웹사이트 그 검색창에 kahoot.it를 눌러서 이제 게임핀이라고 뜨는 이 창을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혹시 조금 어려우시다면 채팅창에 남겨주시고 만약에 말씀이 없으시면 이제 된 걸로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들어가실 때까지 한 2분 정도 1분? 1분 정도 드릴게요. 만약에 지금 들어가기가 어렵다, 어떤 건지 모르겠다 하시면 채팅창에 입력을 해주세요. 아니면 마이크를 켜서 말씀해 주셔도 돼요. 핀 넘버 좀 공유해 주세요. 쉐어 창에. 네. 자, 다 되셨다고 생각을 하고 핀 넘버가 103397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창에 103397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한 분 한 분 들어오고 계신 게 지금 보이는데 총 저희가 28명이니까 28명이 될 때까지 27명이죠. 저를 빼고 여기 한국인데 한국에서 잘 모르겠네요.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혹시 웹사이트에 검색창에 kahoot.it를 입력을 하셨나요? 아이고요. 지금 13분이 들어가 계세요. 네,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제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은 게요. 네네네 그 제 인스타그램 블로그 또 메일 주소 이렇게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시면 그리고 제가 PPT 자료를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끝나고 나서 간단하게 서베이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이메일 주소를 리사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서베이 그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끝나고 난 뒤에 이메일 한 번만 여진 씨, 리사님한테 보내주세요.
지금 15분 들어가 계세요. 지금 저한테 DM으로 제가 이제 혹시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제가 채팅창에다가 kahoot.it라고 주소를 보내드렸는데 이 주소로 이제 들어가시면 돼요. 컴퓨터면 더 좋고 아니면은 뭐 핸드폰도 가능은 해요. 조금 작거나 조금 느리거나 이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핸드폰은 카굿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바로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 컴퓨터로 하시는 게 조금 나으실 것 같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제 진행해도 될 것 같은데요, 여진 씨? 지금 16분밖에 안 들어오셔서 18분. 18분. 네. 혹시 또 게임 하기 원하시는데 안 되고 계시면은 말씀을 해주세요. 그럼 이제 시간이 조금 돼서 딱 10초만 있다가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게임을 진행을 하게 됐을 때 제일 중요한 걸 말씀 안 드렸는데 이제 만약에 세 분 가장 많이 맞추신 세 분한테 커피 쿠폰을 드릴 거예요. 근데 한국에 계시면 한국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당첨된 분들이 거주한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르게 될 것 같긴 하지만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아나 씨께서 보내주신 그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 이제 성함, 이메일 주소, 핸드폰 번호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나중에 당첨자를 보거나 아니면 나중에 팔로우업 할 때도 쉬우니까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요. 매니토바의 수도가 어딜까요? 자, 세모, 위니펙, 네모, 브랜든, 스테인백, 셀커크. 아마 설명을 잘 들으셨다면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어요. 이게 높은 점수를 내는 비결은요, 빨리 맞추셔야 돼요. 그리고 정답을 맞추셔야 되고. 네, 위니펙 Z라는 팀이 있습니다. 위니펙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어떤 팀일까요? 스포츠에 관심이 만약 많이 있으시다면 또 네, 이건 조금 어려웠었죠. 저도 사실 하키인 줄 알았는데 아이스 하키더라고요. 또 많은 분들이 또 올라가고 계십니다. 메이터와 접해져 있는 두 개의 주는 어딜까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 잘 들으셨다면은 아마 맞추실 수 있지 않을까. 5, 4, 3, 2, 1. 다들 잘 들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계속 오케이님 이분이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잘 맞춰주고 계세요. 자, 어학단 프로그램 단계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눌러주고 계십니다. 아까 제가 6개 단계가 있다고 했죠? 5, 4, 3, 2, 1, 땡! 이것도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쉬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5번째 문제예요.
학사 학위가 있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되게 준석사 네네네 설명을 들어주셨군요. 네. 3, 2, 1 제가 정답을 말해버렸는데 네. 또 힌트를 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드린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캠퍼스는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북쪽, 동쪽, 남쪽, 브랜든. 설명이 안 나와서 못하겠습니다. 도형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도형을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문제는 아, 화면 공유하는 문제를 보시고요. 정답은 핸드폰이나 그리고 랩탑에 나와 있는 도형을 눌러주시면 되세요. 네, 맞아요. 일단은 보시는 거는 제 화면을 봐주시고 그 다음에 답을 누를 때는 도형을 눌러주시면 돼요. 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건 그냥 답지예요. 문제지가 없고 답지만 있는 거에서 답을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면 되세요. 네, 넘어갈게요. 7번째 문제. MITT에서 받는 영어 시험이 아닌 것은 셀핍. 첫 번째가 셀핍, 세모. 빨간색이 셀핍, 파란색이 IELTS, 노란색이 동그라미, 초록색이 캔테스트. 많은 이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캔테스트를 제가 틀리라고 낸 문제라서 네, 그래도 다시 오케이님이 다시 1위를 해주시고 계신데 마지막까지 2문제 남았습니다. 풀타임 학과 졸업 후에 받게 된 퍼밋은? 잘 들으셨다면 아마 맞추실 수 있으실 텐데 빨간색 코어 퍼밋, 파란 색깔이 유학 퍼밋, 노란색이 졸업생 퍼밋, 초록색이 방문 비자. 많은 분들이 잘 들어주셨군요. 이게 1, 2위가 계속. 자, 9번째 문제. 2022년 여름에 신규로 오픈된 학과 이름은 무엇일까요? 빨간색 영업 및 이벤트 코디네이터, 파란색 요리 및 디자인, 노란색 소프트웨어 개발자, 초록색 고객 서비스 전문가. 5, 4, 3, 2, 1, 땡! 네, 영업 및 이벤트 코디네이터가 여름에 신규로 오픈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열심히 해주고 계십니다. 세 분, 다른 분들도. 자, 2년제 과정 프로그램 졸업 후 3년 워크퍼밋을 받게 됩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진 않았지만 어쨌든 알게 된다면 좋은 꿀팁? 약간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답은 1년을 졸업하면 1년이 나오고 2년 졸업하면 3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위니 3번 3등, 진호 2등 하셨고요. 1등은 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이거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제 이메일 주소로 이제 성함, 이메일 주소, 핸드폰 번호는 꼭 굳이 필요하진 않은데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나중에 팔로우업을 한다거나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세 분을 제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성함이 지금 어떤 분인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메일 보내주실 때 제가 이분 그 미니를 가지고 했다 이렇게 지금 사진 캡처해서
보내주세요. 지금 맞춘 그 본인이 뭐 예를 들어 내가 윈인데 지금 내가 이렇게 보고 있다. 창을 보고 있다. 그래서 제가 3등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 이제 게임은 끝났고요. 다음 세션으로는 지금 제니퍼님께서 이민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호스트를 정해드릴게요. 네, 호스트 해드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제니퍼라고 하고요. 캐나다에 1991년에 이민을 왔거든요. 그러니까 한옛날이죠. 한 30년 됐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다 졸업하고 사실은 공무원으로 일을 하다가 그 이민 사기 맞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초창기에. 그래서 그분들을 돕다가 이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게 되어서 2003년에 시작해서 지금 한 18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니토바에서만 이제 18년 동안 이민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변화들을 이제 보고 있는데 오늘은 시간상 제가 짧게 그냥 이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은 캐나다는 넓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캐나다 전체를 할 수 있는 연방 이민이고 그리고 각 주마다 내가 원하는 우리 마니토바 주에서는 이런 사람을 원해라고 해서 주에서 뽑는 그런 주정부 이민이 있어요. 사실 마니토바 주정부 이민이 주정부로서는 1호입니다. 그래서 연방정부와 계약 가운데 내가 원하는 사람들을 뽑겠다 해서 이민 정책을 만들어냈고 다른 주들이 다 따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많은 분들이 이제 토론토 아니면 밴쿠버 이런 쪽으로 눈길을 많이 돌리시긴 하시는데 이민을 위해서라면 저는 마니토바를 추천을 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또 뭐 뉴브런스윅이니 뭐 PEI니 뭐를 말씀도 하시기는 하는데 거기에 이민 정책을 읽어보면 굉장히 혹하게 잘 돼 있어요. 너무 쉽다 이걸 읽어보니까. 그래서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서 생각처럼 직장을 얻지 못해서 다시 마니토바로 떠돌아오시는 분들도 몇 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민을 생각하시고 유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첫 단추부터 잘 시작을 하시는 게 좋고요. 한국 분들 중에 특히 나이가 조금 자녀가 있으시고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가끔가다 범죄 경력 해보세요. 뭔가 떠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반드시 내가 겁난다고 해서 나는 범죄 경력 없다라고 하시면 나중에는 정말 큰일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민국하고는 정확하게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시고 거기부터 풀어나가시면 이민을 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오히려 절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저희 퀴즈 나왔는데 2년을 공부하면 3년 취업 비자가 나오고요. 1년을 공부를 하면 1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또 한 가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4년을 공부를 해도 3년밖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4년을 굳이 그 비싼 학비를 내시면서 공부하실 필요가 없고 짧게는 1년 아니면 2년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걸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요. 또 한국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사실 4년제 대학 나온 친구들보다는 전문대에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취업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캐나다도 그것도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4년을 졸업하고 취업을 못하는 친구들보다는 이민을 위해서는 짧게라도 정말 1년이나 2년 컬리지를 졸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취업으로 들어가시는 게 이민을 위한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좀 사족이 길긴 하였는데 동영상 준비한 PPT 좀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의 대부분 이민하면 여러 가지 길들이 있지만 몇 년 전부터는 유학 후 이민이라는 게 굉장히 대세입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도 좀 얌체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생이 자기 돈으로 캐나다 와서 그 돈을 쏟아붓고 자기가 캐나다의 경력을 얻으면 그때 딱 우리가 필요한 인력으로 이렇게 모셔와야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민국에서 유학 후 이민을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혼으로 혼자 홀홀 다니신 캐나다에 와서 공부를 하시는 경우에는 이민의 순서가 MITT 예를 들어서 학교 MITT 신청하면 이제 학생 비자를 받으시고요.
공부를 하시고 졸업을 하시면 저희가 아까 잠깐 언급드린 취업 비자가 나옵니다. 포스트그레이트 워크 퍼밋이라는 걸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1년짜리 공부를 하시면 1년 받으실 거고요. 2년짜리 공부하시면 3년짜리를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민 절차는 일을 안 하셔도 이민의 길이 있고, 아니면 6개월 일을 하신 다음에 이민의 길이 있고, 1년을 일하신 다음에 이민의 길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이민을 신청하신 다음에 영주권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혼자 이것을 다 해결하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오래 걸리는 편이세요. 공부하고 졸업하고 취업하고 이민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부인 경우에는 조금 틀려요. 부부인 경우에는 한 분은 이제 학교를 신청하시고 학생 비자를 받으시고 공부 계속 하세요. 그러면 그 배우자분은 학생 비자를 가진 배우자로서 스파우스 오픈 워크 퍼밋이라고 취업 비자를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이제 이민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은 학생이 아니라 그 배우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배우자분이 취업 비자를 받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을 6개월 취업하거나 1년 경력을 거의 대부분 그렇게 가고요. No working은 아마 조금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민 신청하시고 영주권으로 가시는 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게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리는데 캐나다 이민의 두 가지 유형으로 본다고 하면 연방정부 이민, 특히 말하는 캐나다 경험 이민이 있고요. Canadian Experience Class라고 CEC라고 떠도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두 번째는 주정부입니다. 각자 주에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뽑는 건데 특별히 뭐가 달라요 한다고 하면 그 속도 면에서 영주권을 받는 속도 면에서는 캐나다 경험이면 연방정부로 가시는 게 훨씬 빠르세요. 보통 6개월이면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장점이라고 하면 내가 어디에 살든지 내가 뭐 밴쿠버에 살든지 내가 위니펙에 살든지 아무 상관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가 높은 사람을 뽑는데 그 경쟁 상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되고 캐나다 이민국에서는 그러면 이 수많은 신청자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출연할 것이냐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떨어뜨릴까라는 관점에서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캐나다 경험인이 연방정부 이민은 사실상 조금은 경쟁 상태가 많다라는 것을 좀 주의하셔야 되고 경력 없이는 좀 들어가기가 힘드시다. 설명드릴게요. 주정부 이민은 반면에 어떻게 하면 우리 주에 고급 인력을 내가 원하는 인력을 데리고 올까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뽑을까 하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떨어뜨릴까의 자세는 아닙니다. 그래서 주정부 이민은 제가 이민관들한테 쉽고 빠르다 얘기하면은 우리 쉽지 않아라고 얘기는 하는데 다른 주 이민에 비해선 마니토바 주정부 이민이 그래도 굉장히 수월하고 빠른 편입니다. 일단은 말씀을 드렸으니까 연방정부 이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민의 조건이 있습니다. 영어 무조건 들어갑니다. 영어는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4가지 영역을 다 보게 되는데요. 셀픽과 IELTS만 영어 시험으로 인정을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셀픽과 IELTS 다 아카데믹도 있어요. 유형의 아카데믹도 있는데 사실은 아카데믹이 시험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출하면 이거 제너럴 아니잖아 다시 봐 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영주권이 목적이신 분들은 셀피 마일츠 제너럴로 가셔야 되는 거고 학교를 신청하는 것이 목적이신 분은 아카데믹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불어를 하시는 분들은 TEF라는 불어 시험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어 시험을 봤는데 이게 언제까지 유효하냐? 보통은 2년 동안 유효 기간이 있고요. 그리고 영어 점수도 NOC 코드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OA 타입은 7점 이상이 되셔야 되고 NOC B 정도는 5점 이상 되셔야 됩니다. 제가 NOC 코드가 뭔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게 National Occupation Classification이라고 해서 직업을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O 타입이라는 건 매니저급을 얘기를 하는 거고 A 타입은 프로페셔널입니다. 예를 들자면 의사라든지 아니면 건축, 설계사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아니면 비직군 같은 경우는 테크놀로지나 트레이드 굉장히 많이 이 부분으로 들어가셔서 이민을 많이 하세요. 요리사라든지 미용사라든지 플러밍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어떤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비직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밑에 CD 직군이라는 비숙련 공무원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는데 CD 직군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경력도 필요 없고 어떤 교육도 필요 없는 직업
예를 들어서 캐시어를 본다든지 아니면 식당에서 웨이트레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식당에서 요리사가 아닌 요리 보조를 하신다든지 이것이 다 CD 직군으로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경력이 돼야 되는데요. 캐나다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 캐나다의 경험이라는 것은 최소한 1년 정도 일을 하셔야 됩니다. 1년 일이라는 것은 풀타임을 30시간으로 잡습니다. 노동부에서는 40시간을 풀타임으로 하지만 이민국의 이민법에서 풀타임은 30시간입니다. 그래서 1년에 30시간 풀타임 경력을 받으시되 5년 전의 경력은 치지 않아요. 요 3년 안에 있었던 1년의 경력을 칩니다. 그래서 1560시간이 나오셔야지 신청하실 수 있는 자격이 되세요. 그럼 만약에 내가 파트타임으로 일을 했다. 그러면 30시간이 아니라 내가 일주일에 15시간씩 일했다. 그럼 2년 동안 일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똑같이 1560시간 나옵니다. 그렇게 되시면 이제 이민을 신청하실 수 있는 자격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단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점은 뭐냐 하면 NOC OAB 타입만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숙련공을 일을 하신 분은 1년을 하시든 3년을 하시든 이 이민은 연방정부 이민은 신청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세 번째, 교육은 사실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이 연방정부 그 캐나다 경험 이민을 신청하기 위해서 필수 조건으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전 세계 사람들이 경쟁을 하는 점수로 경쟁을 하게 되는데 나의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교육에 관한 점수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학을 나오신 분들, 컬리지 나오신 분들, 뭐 교육 받으신 분들은 이 점수를 반드시 넣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그냥 내가 영어로 된 영어 졸업장 한국의 대학을 다니셨다. 그래서 뭐 성적표하고 졸업장 넣는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고요. 여기 Education Credential Assessment라는 절차를 또 거치셔야 돼요. 이 서비스를 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실 때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연방정부 이민이 주정부하고 비교했을 때 저는 주정부 이민이 쉽다라고 표현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 이유는 제가 설명드립니다. 이제 주정부로 저희가 넘어갑니다. 마니토바 주에서 교육을 수료하신 분에 한해서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주에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안 돼요. 그러니까는 사실 마니토바의 그 좋은 컬리지들이 그 마니토바에 정말 제가 추천할 수 있는 컬리지는 둘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MITT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니토바로 와서 교육을 받을 때는 이 주정부의 이민의 길이 열립니다. 첫 번째는 Career Employment Pathway라고 해서 최근 3년 안에 5년 전에 공부했어요. 그러면 소용이 없어요. 최근 3년 안에 1년짜리든 2년짜리든 4년짜리든 상관없이 졸업을 하시면 되세요. 그 대신 영어는 7점 이상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잡어퍼를 제가 봤는데 예를 들어서 그 마니토바 주에서는 이런 직군이 우리가 조금 부족해. 예를 들면 지금 요리사란 직업이 부족해. 근데 내가 MITT에서 요리학과를 다녔어요. 그리고 영어 7점을 받았어요. 요리학과 뭐 1년짜리를 다녔는데 영어 7점을 받고 고용주가 나타나서 나한테 잡어퍼를 써줘요. 근데 그 잡어퍼가 뭐 평생 잡어퍼는 아니고 1년 이상 내가 이 사람 고용하겠다만 있으면 취업이고 뭐고 경력이고 필요 없이 바로 이민 수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빠른 길로 가실 수 있는 거고요. 졸업하자마자 일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길이에요. 두 번째는 Graduate Internship Pathway라고 해서 이 부분은 컬리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석사나 박사 학위를 마니토바 주에서 공부를 해서 취득하신 분들이에요. 이것도 3년 안에 그 공부를 하셨어야 되고요. 영어는 7점 이상 필요합니다. 잡어퍼 이거는 필요 없어요. 그 대신 그 인턴십을 정부 기관에서 하라고 하는 인턴십을 거치시면 이민을 바로 일하지 않고 수속을 하실 수 있는 길이 열리십니다. 세 번째는 International Student Entrepreneur Pilot라고 해서 사실은 이게 그 시범 케이스로 이제 시작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1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근데 1년에 딱 20명만 받아요. 네. 그리고 영어 점수는 7점 이상이 되셔야 되고 마니토바 학교에서 1년은 안 되고 2년 이상, 디플로마 이상 공부를 한 학생들에게만 이 길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치사하지만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21살에서 35세까지만 이것을 할 수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 공부학원에서 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경력을 보는 부분은 사업 계획서가 굉장히 잘 써져야 됩니다. 내가 마니토바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셔야 되고, 그리고 계획서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6개월 동안 내가 성공적인 운영을 해서 그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파트너십이 있다고 하면 지분의 51%를 소유주가 돼야 됩니다. 재정은 그럼 얼마 있어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이 정도 재정 뭐 50만 불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건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를 굉장히 철저하게 따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요. 제가 지금 여기서 마니토바에서 보니까 중국 학생들이 굉장히 마인드 자체가 나는 내 사업을 하겠다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거의 대부분 좀 기술, 전문 이렇게 해서 공부하고 또 그런 쪽으로 이제 딱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중국 친구들은 졸업하면 내 사업하고 싶어 막 그러면서 지금 버블티 가게도 엄청 많이 생겼고 중국 식당들도 자그마하게 뭐 좋아하는 뭐 주전벌이식으로 그런 그 디저트 가게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 주인들을 보면 다 20대, 30대 중국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아마 중국 학생을 겨냥해서 20명만 뽑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 분들도 사업 안 하시라는 부분은 없죠.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도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 이 부분이 마니토바 이민을 계속 끌고 왔었던 정말 마니토바는 쉽고 빨라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이 이 부분은 옛날부터 있었던 부분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6개월 이상 풀타임으로 일을 하면 이민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방정부 같은 경우는 NOC OAB만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니토바 주 정부는 비숙련 공의를 할지라도 그러니까 OAB, CD까지 모든 직종을 다 인정을 해요. 그래서 6개월 이상 풀타임을 일을 하면 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첫 번째 잠깐 설명드렸지만 부부로 오시는 분들은 한 분은 학교에서 공부하시고 한 분은 취업비자 받아서 빨리 이 길로 빠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일을 빨리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민 신청을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타주에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토론토에서 거의 마니토바에서 좀 많이 만나게 되는데 토론토에 있는 컬리지 대학 이런 데서 공부를 한 친구들이 3년짜리 취업비자, 뭐 1년짜리 취업비자를 갖고 고용주를 못 찾아서 마니토바로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은 6개월만 일을 하면 안 돼요. 그 친구들은 타주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1년 일을 해야지만 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민을 위해서 유학을 하시는 분들은 첫 단추를 잘 끼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시작부터 마니토바 시작했으면 그냥 일사천리로 갈 수 있는 길들이 열리는데 다른 주를 갔다가 거쳐서 오시는 분들은 시간이 배로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주정부 이민관이 너 토론토 살았는데 왜 여기로 온 거야? 너 영주권만 따갖고 토론토 갈 거 아니야?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캐나다 이민을 유학 후에 캐나다 이민을 생각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은 마니토바에 오셔서 마니토바 주에서 공부를 하시고 졸업을 하시고 취업을 하시면 이민의 길은 굉장히 쉽게 열리십니다. 하지만 영어 시험이 필수입니까? 라는 질문에서 주정부 이민이 마니토바 주정부 이민이 그동안 너무 쉽게 신청자들을 받아들인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연방정부에서 한 2005년인가 이민성 장관이 직접 날라와서 마니토바 니네는 왜 이렇게 쉽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서 발표를 탕 하고 나온 게 뭐냐면 NOC CD 직군, 그러니까 비숙련 직군들은 반드시 영어 시험을 보게 해라 라고 연방정부 이민법으로 빵 박아놓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
아까 캐셔를 말씀을 드렸는데 슈퍼마켓에서 캐셔를 일을 했어요. 그러면 6개월 뒤에 신청할 수 있는데 6개월 일하고 플러스 영어 시험이 있어야지만 신청이 가능한 거예요. 그것도 영어 시험은 CLB 4점 정도입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공부를 아예 안 하시다가 갑자기 하시려면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요. 근데 젊은 친구들은 몇 달만 하면 4점 정도는 그냥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 중국 친구들이 여기 굉장히 돈을 많이 갖고 오는데 BMW 자기 차로 피자 배달하면서 영주권을 따는 친구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숙련공을 하면서도 그냥 6개월만 일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도 이민을 많이들 했습니다. 자, 주정부 이민의 진행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처음에는 EOI라는 것을 신청합니다. Expression of Interest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을 신청을 하면 점수 대기자 명단에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점수가 낮아요. 현재 제가 조금 그 PPT 보시면 아시겠지만 11월 18일에 464점이 커트라인입니다. 11월 1일은 460점, 10월 20일은 375점, 10월 7일은 446점. 보통 한 달에 한 번인데 팬데믹 터지고 나서는 한 달에 2번 정도 이렇게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이게 굉장히 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6개월 동안 일을 하면 다른 거 다 빼고 6개월 동안 일만 했다 그럼 500점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일만 하시면 나이가 많으셔도 상관이 없고 영어가 안 되셔도 상관이 없고 내가 경력이 많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6개월 일하신 걸로 이민 신청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주정부 이민이 쉽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월에 신청을 했는데 내 점수가 500점, 6개월 일했으니까 500점, 그리고 내 나이가 25, 그래서 10점, 이렇게 해서 510점을 받았어요. 근데 노벰버 18일을 보면 11월 18일 점수가 464점이니까 커트라인을 넘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민국에서 저에게 그러면 이민 진행을 하세요라는 LAA라는 편지를 줍니다. 이메일로 보통 받게 되는데 Letter of Advice to Apply인데 이거를 받으면 60일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서류들을 온라인으로 보내야 돼요. 이제는 그 마니토바 주정부 이민도 페이퍼로는 서류상으로는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민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면 이민관들이 서류 심사를 하게 됩니다. 서류 심사를 해서 주정부에서 이민이 됐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노민이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가 돼요. 근데 팬데믹이 시작되고 나서는 저희 고객분들이 한 3개월이면 다 노민이 주정부를 통과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저희 학생을 마니토바에 와서 학생으로 졸업을 하시고 영어 7점에 일은 하지 않았지만 잡어퍼를 받으시고 또 인디맨드에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신청하면 저희가 10일 만에 노미니를 받기도 합니다. 굉장히 빠르죠? 그 다음에 주에서 오케이, 당신을 우리 마니토바 주에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노미니 서티피켓을 발급을 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연방정부의 영주권 수속을 들어가시는 거예요. 사실은 영주권이라는 게 주정부 레벨에선 줄 수가 없습니다. 연방정부 이민부에서 줘야 되는 게 이제 영주권인데 무엇이 다르냐 하면 모든 심사는 주정부에서 벌써 거쳤고 마니토바 주에서 이 사람 뽑기로 결정을 했대라고 하면 연방정부 넘어가서 보는 것은 딱 2가지예요. 사실상. 신체에 병이 있느냐, 큰 병이 있느냐, 아니면 이 사람이 범죄 경력이 있는 범죄자이냐, 그 2가지만 만족하면 영주권은 나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연방정부 이민국에서 걸리는 수속기간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에게 웹사이트에 나오는 영주권 지금 프로세싱 기간이 15개월에서 19개월 정도 걸립니다. 라고 공표는 돼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직접 그 케이스를 다루다 보니까 요즘은 보통 8개월에서 12개월 정도면 이제 수속이 맞춰지고 영주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합산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제 주정부 이민 시작을 했을 때 2월에 받고 수속을 들어갔을 때 3개월 플러스 1년 정도면 이제 영주권을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수속비 알려드릴게요. 수속비는 주정부를 신청할 때, 그러니까는 EOI를 통과를 하셔서 점수가 커트라인에 합격을 하셨다. 그러면 이제 서류를 심사를 하러 넣을 때 500불 신청비를 내야 되시고요. 이거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노미니를 받으신 후에 연방정부로 이민 신청이 들어가실 때 연방정부 어른의 신청비가 825불, 그리고 아이가 225불입니다. 그리고 랜딩피라고 해서 이것은 어른분만 내시는 건데요. 부부시면 500불 플러스 500불 1000불 내시는 거고 뭐 싱글맘이다. 그럼 한 분이시잖아요. 그럼 500불만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이오메트릭이라는 게 생겼는데 이것은 만 14세부터 79세까지는 하셔야 돼요. 각 사람당 85불이기도 하고 가족이 한다고 그러면 170불 내시면 됩니다. 가족이 만 15세, 18세, 30세, 35세 이렇게 된다면 네 분이 다 하셔야 되지만 비용은 그냥 170불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다고 하면 창에 계속 이제 그 질문 올려주시고요. 제가 만약에 마지막에 Q&A 시간에 제가 질의응답을 드리는 걸로 하고 저의 연락처가 이렇게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캐나다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이님. 감사합니다. 너무 귀에 쏙쏙 잘 들어오게 설명을 잘해 주셔서 너무 시간이 감사드립니다. 촉박해서 좀 많이 빨리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이제 다음으로는 데니얼님께서 이제 MITT에서 사이버 디펜스 클라우드 관리를 이제 공부하셨고 지금 이제 졸업생으로서 또 이제 얘기해 주실 때 많은 환영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말 잘 들리시나요? 혹시 마이크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잠깐 화면 쉐어 좀 할게요. 지금 화면 쉐어가 안 되네요. 지금 다시 되실 거예요. 예, 네. 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 데니엘이라고 하고요. MITT 사이버 디펜스 앤 클라우드 어드미니스트레이션 2018년도 졸업생이에요. 지금 먼저 졸업생 가운데서 제가 나온 과를 소개하는 역할을 맡게 돼서 정말 좀 이걸 제가 해도 되나 좀 싶긴 한데 아무튼 영광스럽고 기회를 주신 MITT하고 리사님께 좀 감사드릴게요. 일단 시작해 보죠. 우선 그 사이버 디펜스 앤 클라우드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디플로마가 뭐 하는 학문인지는 구체적인 건 잠시 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과의 특성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건 2년제 과정이고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졸업하실 때 디플로마를 받게 되는데 참고로 하기는 1년제가 서티피케이트, 2년제가 디플로마를 받게 돼요. 그리고 아까 앞서에서 설명을 들으셨겠지만은 2년제인 만큼 졸업하시고 나서 포스트 그레이지얼 워크 퍼밋을 3년짜리가 나오게 되고요. 아무래도 영주권 진행하시기에 적당하시겠죠. 특히 워크 프랙티컴이라고 여기 돼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졸업하시고 취업을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직장 경력이나 이런 걸 대부분 경력자를 요구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2달 과정의 이 실제 산업에 들어가서 경험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 되실 거고요.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원래 친구들 보면은 그냥 다 자기가 그 과정은 있는데 실습해야 될 산업 그 채를 갖다가 자기들이 찾아서 인터뷰하고 취업하듯이 똑같이 해야 돼요. 근데 MITT 특히 이 사이버 디펜스 앤 클라우드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이과는 산업하고 연계가 되게 잘 돼 있어서 굉장히 충분한 인터뷰 기회를 드리고 최종적으로 잘 그 워크 프랙티컴까지 마칠 수 있도록 그 케어를 많이 해주는 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는 자신 있게 이 과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저희 과가 뭘 하는지 잠깐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 가운데 이제 조금 이렇게 구름같이 해놓은 데 안에 보면은 여러 가지 그 회사의 리소스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저의 어카운트라든지 고객 정보라든지 중요한 파일들, 그리고 회계 장부들, 이런 것들, 그리고 이메일 같은 것들, 그런 것들 리소스들을 서버라고 하는 커다란 컴퓨터에 저장을 해서 관리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 한가운데 중요하게 잘 보관을 해놓고 나서 여기서 보시면 알지만 바깥쪽에서 뭐 유저들이 이제 태블릿이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랩탑 또는 노트북을 통해서 연결해서 회사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이게 전반적인 지금 회사의 지금 IT 네트워크에 대한 현황인데요. 근데 지금 그래서 바깥쪽에서 사용하는 이 유저 단위를 엔드 유저 또는 클라이언트라고 하고,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서버, 그리고 이 서버와 서버 간의 연결, 그리고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접속해서 인터넷망이나 아니면 전용망을 통해서 회사의 이제 리소스를 연결해서 일을 하겠죠. 그 연결된 상태를 네트워크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는 첫 해에는 이런 서버라든지 이제 엔드 유저 관리라든지 아니면 이제 연결된 네트워크에 대해서 좀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좀 인상 안 좋은 아저씨가 중간에 이 네트워크에 껴가지고 굉장히 뭐 이렇게 좀 데이터를 훔쳐간다든지 아니면 뭐 랜섬웨어 같은 악성웨어를 뿌려가지고 좀 협박을 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막는 게 이제 사이버 디펜스고요. 그리고 현재 회사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던 리소스들을 지금 회사 자체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너무 비용이 비싸고 그 관리하기 힘들고 한 점들이 생기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애주어 시스템을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클라우드 프로바이더한테 빌려서 사용한 만큼 요금을 내는 그런 제도로 가고 있는데, 그게 바로 클라우드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배우는 게 저희 그 사이버 디펜스 앤 클라우드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좀 커리큘럼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크게 보면 제가 이렇게 서버 매니지먼트, 네트워크, 사이버 시큐리티, 클라우드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이렇게 4개로 4가정으로 크게 구분을 해놨고요. 서버는 그 운영 체계에 따라서 물론 뭐 윈도우 서버, 윈도우 같은 건 당연히 아시겠지만은 윈도우 서버하고 리눅스 서버로 크게 나누고요. 근데 저희 학교에서는 윈도우 서버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해서 배우고 리눅스에 대해서는 약간 좀 기초 과정을 배우신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서버 중에 하나가 이제 메일 서버인데, 메일 서버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해서 인덱스하게 배우고 있고, 그리고 고객 어카운트, 유저 어카운트 같은 것들은 대부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이제 오피스 365를 좀 쓰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는 공부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같은 과정은 네트워크의 산업계에서는 대부분 이제 그 네트워크 장비를 파는 회사들 중심으로 해서 좀 자격증이라든지 모든 이제 시장이 구별돼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세계적으로 큰 회사가 시스코라는 회사죠. 제일 유명한 회사인데 저희 그 MIT과에서는 시스코 정규 프로그래밍 과정을, 아카데미 과정을 채택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네트워크 배울 수 있는 과정 중에서는 제일 베스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그 서티피케이트 과정도 설명드리겠지만은 그 특히 이 과정을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산업계의 자격증을 따시는데도 굉장히 유리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이버 시큐리티 과정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이제 그런 현상들을 모니터링 하는지, 그리고 그 해커로부터의 침입을 어떻게 방어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제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서버 관리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사이버 시큐리티, 이런 전반적인 과정들을 어떻게 그 클라우드 서비스 안에서 구현시키느냐 하는 것들을 프로젝트 위주로 배우기 때문에 굉장히 좀 활용도가 높은 과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제가 약간 서티피케이트 과정을 산업계에서 특히 IT 관련한 자격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나중에 졸업하시고 나서 구직 활동을 해보시면은 상당수 이런 자격증들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어요, 기업체들이. 그래서 졸업하시고
나시면 여러 가지 자격증이 있지만은 제가 대표적인 자격증 요 4가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 ITIL, CompTIA A+, CCNA, CompTIA Security Plus라고 있는데요. 일단 ITIL 같은 경우는 IT 산업에서 당사자들이 어떤 용어로 통일돼서 쓰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비즈니스를 프로세스를 통해서 표준화된 프로세스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지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비즈니스를 하시라도 업계 관련된 사람들이 쓰는 용어를 알아들어야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SLA라고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제가 이제 통신회사 다니고 있는데,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고객들한테 인터넷을 얼마의 속도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제공해 하겠다라는 룰이 있어요. 그 계약서에 다 담겨 있고, 예를 들어서 장애가 발생했을 때 다운타임이 어느 정도 이상 되면 어느 정도까지 보상할 수 있다. 그리고 복구는 얼마에 해주겠다.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다 계약서에 들어있는데, 그런 걸 일일이 얘기할 수 없잖아요. 다만 이제 뭐 SLA 지켰냐, SLA 지켰다,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 용어에 대해서, 그리고 룰에 대해서 같이 공통적으로 표준화되는 것을 배우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네, 굉장히 좀 기초적으로 되게 중요한 과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CompTIA A+라는 건 뭐냐면은, 좀 아까 말씀드린 뭐 엔드 유저 관리부터 해서 서버, 네트워크, 시큐리티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다 다루는 그 좀 기초적인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 CCNA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아까 말씀드린 시스코에서 주관하는 네트워크 자격증 시험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큐리티 플러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시큐리티 관련한 자격증이라든지 클라우드 관련한 자격증은 벤더마다, 흔히 말해서 산업체에 형성되어 있는 회사마다 다 자격증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데 특히 CompTIA 출신의 이런 자격증들은 벤더 뉴트럴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어디서나 그냥 CompTIA 자격증 있다 그러면은 그 얘는 그냥 어디든 조금씩 다 할 줄 알겠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받고 있죠. 다만 제가 이 자격증 중에서 이렇게 굵게 표시해놓은 IT라고 CompTIA 플러스를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은, 저희들이 졸업을 하시게 되면 업계 경력이 있지 않는 이상 대부분 구하는 구직난을 보시면은 경력직을 엄청나게 요구해요. 그리고 최소한 2, 3년 이상 경력. 근데 그거 걱정 안 하시고 그냥 계속 지원하시면 되고요. 다만 그 경력을 커버할 수 있는 게 업계 자격증인데, 저희 졸업생들 같이 이제 엔트리일 때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자격증이 이 2가지예요. 그래서 IT 직종에서 취업하실 때는 이 2가지는 무조건 따셔야 된다, 이렇게 마음 먹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졸업했을 때 그 잡 타이틀을 보면 그 사이버 디펜스 쪽으로는 사이버 시큐리티 애널리스트라는 직종을 많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버 관리 쪽으로 가시면은 시스템 어드미니스트레이터 또는 IT 어드미니스트레이터 또는 클라우드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이렇게 직군별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요. 그 네트워크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네트워크 서포트 테크니션이나 네트워크 애널리스트라는 직함으로 해서 많이 이제 찾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클라이언트 쪽 관리에 집중되시는 분들은 이제 데스크탑 서포트 테크니션이라든지 아니면 데스크탑 애널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좀 취업을 하시게 될 건데요. 참고로 제가 그 글래스도어라는 곳에서 며칠 전에, 지난주에 한번 찾아봤어요. 매니토바에서 만약에 위니펙에서 취업을 하시면은 인포메이션 시큐리티 애널리스트 셀러리스를 한번 찾아봤는데, 평균 한 5만 불 가까이 되더라고요, 연봉이. 근데 이거는 평균이고 최소한 3년에서 5년 경력자라고 보셔야 돼요, 현실적으로. 다만 이걸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이 옆에도 지금 밑에 잠깐 이제 그 미니멈 웨이지를 말씀드렸지만은, 매니토바 올해 10월부터 미니멈 웨이지가 시급이 11.95불이거든요. 그러면 연봉으로 치면 한 24,000불 정도 돼요. 이거 받으셔가지고 생활 거의 못 하세요. 왜냐하면 최소한 이 정도 돼야 아마 위니펙에서 생활이 가능하실 거예요. 근데 학위 없이, 매니토바에서 캐나다에서 학위 없이 이 정도 연봉 받으시기가 굉장히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학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공부하는 게 얼마나 취업에 나중에 이제 특히 졸업 후에도 자기 샐러리하고 얼마나 직결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 봤고요.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성공해서 이렇게 환하게 다 만세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제가 좀 현실적으로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조금 문제점들 그리고 현실적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세 가지 포인트예요. 이게 첫 번째는 영어인데요. 영어 진짜 중요합니다. 나중에 취업을 하려고 해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영어 때문에 취업을 되게 이제 못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라 할까 음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은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어학연수를 마지막 레벨 정도는 수강 한번 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저는 추천을 해 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 어학연수 마지막 10주 하고 이제 본과를 들어갔는데 어학연수 아니 최종 단계 끝나고 본과 갔더니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본과 가서 좀 적응을 하고 나니까 졸업하고 취업을 했더니 또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이제 그 단계별로 그렇게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적응하면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만 갑자기 이제 뭐 맨땅에 헤딩하시듯이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단계별로 조금 영어에 대해서 충분히 좀 공부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충분히 투자하시는 게 나중에 되게 중요한 점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어에 대해서 중요성을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그 패션이라고 했는데 솔직히 뭐 열정보다는 좀 한국 분들한테는 자신감을 가지라고 보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한국 분들이 너무 똑똑하세요. 그래서 가서 보면 전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것 같아요. 한국 분들은 다 아세요. 근데 말씀하시는 거 보면 다 나는 못해, 뭐 죽겠어,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막상 결과를 딱 뚜껑 열어놓고 보면 한국 분들이 다 상위 탑에 다 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자신감 있게 이제 본인의 능력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특히 많은 분들이 영어 발음에 대해서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 저 완전히 똥 발음입니다. 근데 그런데도 일단 자신 있게 무조건 그냥 자신감을 가지고 하시다 보면 본인들도 답답하면 계속 물어봐요.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셔 가지고 조금 성과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여기에서는 자신감이 없어 보이면은 제가 뭘 숨기나? 뭐 그런 식으로도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점에서 제가 패션이라는 단어를 좀 넣었고요. 그리고 아까 그 마지막 디플로마를 넣어드린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디플로마가 없이는 현실적으로 현재 그 매니토바나 캐나다 내에서 전문직으로 취업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 한인 커뮤니티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에서 캐나다 사회에 전문직으로서 취업하지 않으시면은 비즈니스를 하시거나 아니면 한인 사회에서 그냥 취업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도 보셨다시피 뭐 샐러리 측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대접 측면이라든지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과하고 전혀 상관없는 데서 일하시게 되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되도록이면 안정적으로 캐나다에 정착하시려면은 디플로마를 따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일단은 여러분의 캐나다에서의 미래를 응원하면서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제 말씀을 들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저랑 이제 같이 수업을 들었어요. 데니얼님께서 제가 본과를 들었을 때 같이 들었는데 이제 그때부터 알게 된 인연이 이렇게 지금 잘 네. 이렇게 된 거 좋게 다 된 걸로 알고 생각이 들고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지금 시간이 30분인데 조금 더 지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20분 정도가 더 지체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참고해 주시고 이제 다음 아나님 네. 아나님께서 이제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쪽으로 지금 저 공유 가능한가요? 네, 가능하세요. 네. 저 다니엘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딸이 사실은 개인적으로 저희 딸이 이 과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마니토바의 피텍이라고 그 IT 전문화된 고등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니토바 MITT랑 이렇게 파트너십해서 그 하는 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를 너무 가고 싶어 했는데
뭐 로터리에서 떨어져가지고 못 들어가게 됐거든요. 근데 아마 이 그 비디오 녹화한 거 제 딸이랑 꼭 공유할게요. 너무너무 관심 많아 하는데 아무튼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먼저 저는 MITT에서요 2017년 가을 학기에 Postgraduate International Business,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국제경영학과죠. 아까 여진 씨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그 준석사 프로그램이고요. 준석사 프로그램은 저희 학교에서 제공하는 포스트세컨더리 보다는 한 단계 높은, 그리고 석사보다는 한 단계 낮은. 근데 준석사 프로그램의 이점이 뭐냐면 보통 석사 프로그램은 학사에서 받은 학위로 석사를 가야 되거나 아니면 MBA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일정한 그 몇 년간의 근무 경력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 준석사 프로그램은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더 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준석사 프로그램을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국제경영학과를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프로젝트 하면서 찍은 사진이고요. 그래서 준석사 프로그램은 아까 여진 씨께서 설명 잘 해주셨지만 우리 학교의 준석사 프로그램은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경영관리학과,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1년짜리고요. 그리고 국제경영학과 제가 그 공부한 학과고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응용 리더십학과, 어플라이드 리더십 있고요. 그리고 인사개발학과, Human Resource and Learning and Development, 이 과는 디플로마가 나옵니다. 졸업을 하면. 그리고 이제 가장 인기가 좋은 2년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는 우리 매니토바가 캐나다의 중앙에 위치를 하다 보니 이 그 글로벌 공급망에 관한 사업이 굉장히 발달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국제학생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학생들, 캐나다 학생들도 이 글로벌 공급망 관리학과에 관심이 굉장히 지극히 많아서 항상 이과는 늘 사람이 많습니다. 네, 저는 국제경영학과를 했고요. 그러면은 제가 저희 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국제경영학과는 도대체 무엇인가? 국제경영학과라는 거는요, 전반적인 글로벌 비즈니스를 다루는 학문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마켓에서 국제경영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성에 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글로벌 마켓에서 생산과 서비스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다양한 국가 간의 수출입 관련 시 발생하는 글로벌 이슈, 이게 국내에서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나라마다 세관도 다르고 나라마다 법이 달라서 그 수출입관 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저희가 공부를 하게 돼요. 그리고 주요국의 세관법에 대한 기본 지식도 배웁니다. 그러면 MITT 국제경영학과는 어떤지 한눈에 한번 보기로 하죠. 아까 그 다니엘님의 학과는 2년짜리 디플로마 과정인데 저희 국제경영학과는 1년짜리 풀타임 12개월짜리 그 디플로마 과정이에요. 근데 저가 할 때는 서티피케이트였었어요. 저가 할 때는 10개월짜리 서티 과정이었는데 이게 좀 더 세분화되고 더 이제 많아지면서 12개월짜리로 늘어나고, 그리고 디플로마 학과로 조금 더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다니엘님 같은 경우는 그 제니퍼님이 말씀하셨듯이 2년짜리 학과를 공부를 하고 3년 PGWP를 받는 게 좀 이렇게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라서 보통 모든 학생들이 좀 선호를 하는데 저는 성격이 좀 급해서요. 2년 동안 공부를 못 하겠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나이가 좀 있는 상태에서 들어왔더니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2년은 도저히 못 견디겠다. 1년만 하자. 그래서 1년짜리 공부를 하고 1년 동안 취업을 한 다음에 영주권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이 패스웨이 자체를 아까 제니퍼님이 설명해 주신 딱 그 정석대로 와서 지금 영주권을 올해 초에 받았어요. MITT에서 1년짜리 국제경영학과를 나온 다음에 2017년 당시 제가 그때 들어갔을 때는 수업이 다 합해서 13과목이었거든요. 10개월 동안. 그러니까 거의 한 달에 한 과에서 2과를 진행을 하니까 굉장히 스피디하고 이제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뭐
과목마다 중간고사가 있고 과목마다 파이널 exam이 있고 과목마다 퀴즈가 뭐 몇 개씩 있었고요. 그리고 그룹 프로젝트는 당연히 과목마다 있었고요. 그래서 10개월 동안 저희가 13 코스를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인스트럭터가 과마다 또 달랐었거든요. 그래서 총 9분 인스트럭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미드텀 exam은 12개 봤었고요. 그리고 파이널 exam도 그만큼 있었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그룹 프로젝트가 20개가 넘는 그룹 프로젝트를 하면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 과정이 너무 좋았던 게 그룹 프로젝트를 하니까 친구들이랑 소통을 많이 하게 돼서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게 되었고요. 저는 굉장히 좋았던 게 여기 와서 저는 가족도 없고 저만의 네트워크가 없었는데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지금 저한테는 가장 소중한 그 가족이나 다름없는 친구예요. 지금 같이 찍은 친구 같은 경우는 여기서 결혼을 해서 얼마 전에 또 아이를 낳았고요. 그리고 이 친구 취업할 때 제가 또 레퍼런스까지 해줬었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인스트럭터님들이 저희가 취업할 때 다 그 프로페셔널한 그 레퍼런스 다 해주셨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민을 생각을 하시는 분께서는 반드시 학교를 거쳐서 가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해와서. 그래서 저희가 배웠던 그 과목 같은 경우는 캐나다 비즈니스 환경, 캐나다에서 벌어지는 모든 비즈니스, 어떤 정치적인 그리고 이제 경제 환경, 그리고 정치 환경, 모든 그런 전반적인 비즈니스 관련된 환경을 배웠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리더로서의 윤리 경영과 책임 경영. 요즘은 모든 기업들도 이런 그러니까 윤리 경영과 책임 경영을 하지 않는 기업은 사회에서 또 도태당하잖아요. 특히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사회에 환원하는 기업을 굉장히 선호해요. 그래서 항상 기업들도 그 커뮤니티 발런티어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무슨 학교에서 무슨 행사가 있다 그러면은 물론 재정적으로도 지원하지만 그러니까 직접 직원들이 와서 같이 이렇게 발런티어하고 사회랑 같이 참여하는 그런 것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이 참 저는 보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저희가 배웠던 게 뭐 글로벌 마켓 진입 전략.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 들어갈 때는 그 진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야 되는지, 뭐 마케팅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나라마다 마케팅 방법이 다 다르니까 그런 것들도 배웠고요. 그리고 당연히 캐나다 세관에 관해서 배웠고, 그리고 재무에 관한 것들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국제무역을 할 때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어떤 점은 조심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배웠고, 협상을 할 때는 어떻게 순조롭게 협상을 하는지 그런 부분도 배웠었고요. 당연히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라이팅 하는 것도 이메일 쓰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가 배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비즈니스 라이팅 당연히 배웠고요. 그리고 이제 이 MITT는 좋은 점이 뭐냐면 모든 과목마다 이렇게 커리어 디벨롭먼트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 와서 그러니까 레주메를 쓴다거나 아니면은 커버 레터를 쓸 때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지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다 훈련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또 인스트럭터한테 지도를 받았었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는 이제 Applied International Business Project라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게 거의 한 2달 과정이었는데 가장 긴 과정이었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배웠던 모든 과목을 총망라해서 그걸 다 이제 응용을 한 다음에 비즈니스 프로젝트를 짜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그 그룹이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전체 그룹 중에서 1등을 해서 상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인스트럭터 분이 저희 졸업 축하한다고 파티 해주셔가지고 예, 이제 마지막 날 파티한 거 친구들이랑 같이 파티한 사진도 여기 같이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국제경영학과를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MITT 포스트그레이듀에이트 디플로마다 받지만 그 다음에 FITT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국제무역사 자격증이라고 얘기를 하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그 FITT라는 자격증을 받게 돼요. Forum of International Trade and Training이라고 그래서 한 6가지 시험을 치르게 되거든요. 저희가 그러니까 학과 시험 말고도 FITT라는 시험을 6개를 치르게 돼요. 그래서 그 중에서 6개를 다 따면 디플로마고 그 중에서 뭐 5개만 따면 CERT가 나오게 돼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 6개를 다 패스를 하면은 2가지 디플로마를 얻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그 MITT 국제경영학과를 나온 학생들 취업 정보랑 졸업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제 우리 학과를 나온 학생들은 이런 곳에서 일을 많이 하게 돼요.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오피서라든지 아니면 리서치, 보통 리서치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 스페셜리스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크고 작은 중소기업에서 뭐 그 이제 리서처나 아니면 마켓 디벨롭하는 그런 어시스턴트로 이제 뭐 처음에 이제 들어가서 배우게 되죠. 그리고 아까 그 제니퍼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특히나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공부를 한 학생들은 그러니까 개인 사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 친구 중에서도 중국 친구는 졸업하자마자 자그마한 슈퍼마켓을 인수받아서 개인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예, 중국 친구들은 사업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2020년 그 졸업생인데요. 에스메랄다 콜롬비아 친구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원래 처음에 매니토바에 왔을 때 다른 학교에 먼저 그 공부를 했었어요. 공부를 했는데 그 학교가 프라이빗 스쿨이다 보니까 프라이빗 스쿨 같은 경우는 그 아까 제니퍼님이 말씀하신 대로 스파우스 비자가 안 나와요. 배우자 비자가 안 나와서 영주권 진행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를 중도에 포기를 하고 MITT로 중간에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2019년도에. 그렇게 들어와서 저희 학교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1년 과정을 끝내고 지금은 월드 트레이드 센터 위니펙에 있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지금 트레이드 어드바이저로 지금 일하고 있어요. 말고 또 이제 저희 MITT 웹사이트에 보시면 또 페르난도라고 2019년도 졸업한 학생도 있거든요. 그 학생도 인터내셔널 비즈니스를 졸업을 하고 훌륭하게 지금 취업 성공을 해서 아주 그 산업 역군으로 지금 매니토바에서 지금 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득 현황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 학과를 나오게 되면은 보통 이런 직종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시작하는 단계가 보통 3만 불에서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바이스 프레지던트라든지 해서 쭉 올라가게 되면 10만 불에서 12만 불까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35개 그 샐러리를 조사를 해봤을 때 평균이 한 10만 불, 캐나다 10만 불이라고 하는데 좀 저는 거기에 맞진 않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해가지고 캐나다 그 평균 샐러리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경영학과 입학 조건이 2021년 기준으로 이거는 아까 리사님께서 다 이미 설명했으니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고요. 그래서 예, 이제 끝났습니다. 저희 이거를 안 보여드렸네. 저희 이제 인스트럭터랑 마지막 날 찍은 사진이고요. 저희 같이 있으면서 MITT는 같이 있으면 친구들과 같은 학생들이랑 이렇게 클럽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해서 네트워크 이런 거를 잘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학교 그 스튜던트 서비스 팀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말 되면은 학생들이랑 같이 뭐 배드민턴 클럽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엑스트라 스포츠 클럽 같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MITT에서 저는 1년간 아주 그러니까 좋은 시간도 보냈고 졸업을 하고 그리고 마니토바 주정부 노미니로 성공적으로 그 노민이 돼서 그 아까 여진 씨 말씀했듯이 95% 중안에 들어가서 지금은 이제 MITT에서 Asian Relations Officer로 International Recruitment 팀 안에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디테일하게 다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고 또 사진도 많이 이렇게 올려주셔서 참고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고생하셨고 저희가 이제 Q&A 세션을 진행할 건데 이미 너무 많이 조금 지체가 돼서 Q&A를 이제 아까 올려주신 분이 있으세요. 데니얼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이버 디펜스 관련 한국 경력이 있으셨는지 궁금하고 취업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셨는지 궁금하다고. 네. 저는 한국에서 전혀 관련 없는 곳에 종사를 했고요. 저는 한국에서 경제학을 전공해서 금융기관에서 근무했었습니다. 그 20년 근무하다가 와서 40대 중반에 2016년도부터 입학을 해서 2018년도 2년 과정 졸업을 했고요. 2018년 6월 말 졸업하고 한 2018년 10월 중순에 취업을 했어요. 근데 그 3개월 정도 걸렸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기간이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짧게 걸린 케이스예요.
당시에 모르겠어요. 지금 아까 보니까 뭐 90 몇 프로 뭐 이렇게 하셨다고는 하는데 되게 그게 아마 취업 후 6개월 정도 일정 기간 지나서 아마 체크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취업하느라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그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어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그 수많은 인터뷰들 그리고 뭐 저 아마 레주메 거의 제가 개인적으로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100동 가까이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쉽게 되는 건 없어요. 당연히 쉽게 되는 건 없고 다만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꾸준히 하시면은 제가 볼 때는 충분하게 그 원하시는 거 이루실 수 있을 것 같고 교과 과목은 2년 동안 제가 배운 거 그걸로 충분하세요. 저는 전혀 IT에 대해서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컴퓨터는 조금 해왔지만 뭐 이런 쪽 네트워크나 뭐 클라우드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었어요. 여기 모든 걸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다 학교에서 가르쳐 준 걸로 배웠고요. 그러고 나서 그거는 학교에서 배운 2년 과정은 기초라고 보시면 되고 그걸 가지고 취업해서 계속적으로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이제 민님께서 감사하다고 해주셨고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 분이 있으실까요? 지금 제니퍼님도 함께 계시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저희 ELI 그 어학당 담당하시는 분도 소라님도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 네, 마이- 오늘 ELI 직원분께서 오늘 그 발런티어로 직접 이벤트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영어 학교에 관한 질문이 많을 걸로 예상을 해서 저희가 초대를 했고 소라님께서 이제 또 흔쾌히 오셨으니까 영어 학교에 관한 질문이 있으시면 서슴지 말고 또 해주십시오. 일단 하나 올려주셨는데 MITT 엄마 동반 자녀 공립무상교육 제도 ELI 자녀 무상교육이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소라님? 반갑습니다. 마이크 한번 켜주시면 소라님 마이크 한번 켜주실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이제 들려요. 네, 현재 그 ELI에서 소속되고 있는 이소라라고 합니다. 입학 담당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저기 ELI의 영어 프로그램만 가지고서는 자녀 무상 교육은 안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영어 프로그램과 본과 프로그램이 합쳐져서 조건부 입학이 되신 분들은 자녀 무상 교육이 이제 자녀 무상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제니퍼 리님 혹시 답변이 되셨을까요? 이제 아나님께 대한 질문인 것 같은데 너무 자신감이 넘치셔서 보기에 부럽다. 한국에서 준비하고 가신 거냐? 닥치면 다 하게 됩니다. 다 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네. 아까 다니엘님 하신 말씀처럼 모든 과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하나 그 다 의미가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지만 그래서 저희 MITT 직원들이 옆에 있으니까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참 좋았던 게 레주메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인터뷰하는 것까지 그리고 제가 뭐 무슨 발표하는 것까지 직원들 정말 괴롭게 썼어요. 특히 우리 커리어 디벨롭먼트 서비스 오피서가 저만 보면 그냥 의학을 했었는데 거의 매일같이 가서 노크를 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 것 같아요. 이 나라는 본인이 얼마나 진취적으로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다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 분들은 아까 다니엘 님도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너무 겸손해요. 우리 학교도 이렇게 보면은 한국 분들의 이게 굉장히 높거든요.
스탠다드가 굉장히 높아서 나는 못해요 하는데 막상 시험을 보거나 막상 뭘 하면 한국 분들이 항상 가장 뛰어나요. 예, 그러니까 너무 자신감 없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항상 긍정적인 그 생각과 그리고 이제 정말 패션 가지고 얼마든지 노크를 하시면 저희 직원분들이 도와주려고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지금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드리고, 또 이제 아나님에 대한 질문인 것 같은데, 따님이 있으신다고 하는데 공립학교의 그 장점이 무엇일까요? 예, 저는 공립학교 지상주의거든요. 저는 제가 사실 아이를 여기 오기 전에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국제학교를 보냈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살았던 게 아니었어 가지고 그래서 아이가 이제 어쩔 수 없이 국제학교를 보냈었어요. 그 당시는. 근데 여기 와서는 여기 교육 환경이 저는 어디 가서나 항상 너무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아이가 여기 와서 처음에 5학년 때 그레이드 5였죠. 5학년 때 왔는데 선생님이 여기는 티처랑 그러니까 부모랑 학부모 그러니까 컨퍼런스 데이가 있어요. 수업을 이제 처음 시작하면 한 2주 정도 있다가 그러면은 그때 이제 처음 뵀는데 선생님께서 아이가 여기서 자라서 여기서 학교를 킨더부터 다닌 줄 알았다라고 할 정도로 적응을 너무 잘할 수 있게끔 뭐 우리 아이가 뭐 뛰어나서 잘한 게 아니고요. 잘할 수 있게끔 학교에서 다 그 서포트를 해줘요. 그리고 그 주위 친구들한테도 선생님들이 이 친구는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어떻게 해줘라 하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조성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공립학교의 그 퀄리티에 관해서는 진짜 저는 항상 이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저한테 DM으로 이제 따로 물어보신 게, 본과 학종에 상관없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냐고 저한테 물어봐 주셨는데, 일단 아까 이제 제니퍼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제 학과를 졸업을 하시고 그걸 PGWP를 받으면 어느 직종에서 일을 하든지 6개월을 일을 하시고 신청이 가능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다른 분 아까 이제 그 피자 배달하는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인식이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한국은 막 이제 그런 뭐 서비스라던가 뭐 건축 이런 쪽을 생각할 때 조금 안 좋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캐나다에서는 그런 뭔가 직업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 인식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또한 이제 영주권 신청할 때는 그거가 상관이 없어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리고 본과랑 이제 내가 본과를 예를 들어 사이버 디펜스를 들었는데 그 뭐 예를 들어 피자 배달을 해서 영주권을 딸 수 있냐? 딸 수 있으세요. 이제 민님의 말씀하신 게 안나님하고 다니엘이 졸업 후 영주권 타임라인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다니엘님 제가 먼저 갈까요? 예, 저는 2017년 가을에 MITT 1년짜리 과정을 공부를 했고요. 2018년도 8월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취업을 해서 6개월 일을 한 다음에 4월에 MPMP를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4월에 약간 매니토바 주정부에서 좀 홀딩을 하는 그 케이스에 걸리는 바람에, 그러니까 제 그 어플리케이션 자체는 문제가 전혀 없지만 그 당시에 연방과 주정부 사이의 타임라인을 조정하는 그 기간에 제 어플리케이션이 걸려버렸었나 봐요. 그래서 저랑 같이 넣었던 4, 5월에 넣었던 그 같은 친구들이 전부 다 한 6개월에서 7개월 걸렸어요. 그래서 저는 12월, 그러니까 11월 말에 MPMP 승인 레터를 받고요. 그리고 12월, 2주 후에 바로 연방정부에 냈습니다. 내고, 그리고 나서 12월 10일 날 내고, 그리고 2월 10일 날, 그러니까 딱 14개월 만에 받았어요. 연방에서는. 그러니까 2017년부터 공부한 것까지 합해서 2017년부터 2020년 21년 2월까지 3년 조금 더 걸렸나요? 네. 그렇게 걸렸어요, 저는. 다니엘님.
저도 비슷한데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지금 MPMP 넣었을 때 생각해 보니까 되게 아쉬웠던 점이 제가 졸업 후에 영어 시험을 봤는데 그 CLB 7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listening, 뭐 reading, writing 전부 다 9점 받았는데 스피킹이 6점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야 그게 평균을 재는 게 아니라 미니멈 점수를 따지기 때문에 제 CLB 레벨은 6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스트림을 따랐더라면 바로 그냥 뭐 진행을 했을 텐데 안타깝게 6개월 채워가지고 똑같이 일반 과정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고 그때 아까 안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2018년 10월에 취업을 했기 때문에 진행을 그 다음에 봄에 해가지고 한 8개월 걸린 것 같아요. MPMP를 남들 3개월 받는다는 걸 그때 한 8개월 예, 받았고 맞아요. 그 당시에 예. 했던 것 같아요, 다. 그리고 연방 진행하고 아슬아슬하게 또 막 코비드 걸려가지고 또 올스톱 되고 이래서 굉장히 저는 오래 걸린 케이스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올해 7월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한 그거 8개월 이거 꽉 채워서 한 18개월 정도 걸렸죠. 그러니까 한 26개월, 25개월 저는 그렇게 걸린 것 같아요. 신청 후에 26개월. 네네네. MPMP 다 포함해서 네 그렇게 걸린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가지고 저희 맞아요. 케이스가 뭐 무슨 정답인 건 아니고요. 항상 상황에 따라서 또 변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참고로만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또 다른 참고로 질문. 애니얼님 같은 경우 저희 클라이언트분이 똑같은 상황이셨거든요. 한 가지만 점수가 모자라 스피킹에서 그분이 또 점수가 낮으셔갖고 저희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서 재도전을 하셔라. 나 이 점수에 수능할 수 없다라고 하고 해라 해서 7점을 받아오셨어요. 그래서 점수 바꿔갖고 그분은 10일 만에 노민이 받고 저희가 진행을 시켜서 그렇게 좀 이렇게 도전을 조금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점수가 바뀌어질 수 있거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녀. 저도 학생분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학생분들이 영어 시험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근데 영어 시험이 뭐 못 본다고 해가지고 저기는 아니까 일단은 보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뭐 학교를 들어가려고 해도 그 시험 성적이 필요한데 내가 어디가 못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그 시험을 봐서 내가 스피킹이 모자란다 그러면 스피킹에다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더 하면 되고 내가 리스닝이 모자란다 그럼 리스닝에다 더 투자해서 공부를 하면 되니까 일단은 먼저 시험을 보시고 그러고 난데 그 결과에 따라서 자기가 어떤 부분을 더 보완해야 된다 하는 거를 이렇게 전략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예. 네,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일단은 제니퍼님께서 엄마 공부 자녀, 그러니까 엄마가 공부하고 자녀가 3명이 MITT로 간다고 했을 때 생활비 예산이 얼마 정도 들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생활비, 뭐 수업료 이런 걸 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가요? 일단 수업을 하시면 수업료가 이제 그 학과별로 다르기 때문에 들 거고 자녀 3명 MIT. 일단 생활비 그 주택 그런 부분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택 비용이 들 거고 이거 좀 애매하네요. 교수님 제가 질문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예. 그래서 생활비 같은 경우는요.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 케이스를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방 2칸에 거실 하나 그리고 주방 따로 있고 그리고 욕실 하나가 따로 있어요. 근데 여기는 욕실이 하나가 더 추가되면 렌트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아주 기본적으로 보통 3인 가족이나 2인 가족이 살 수 있는 방 2개, 거실 하나, 주방 하나, 욕실 하나인 콘도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요. 제가 기본적으로 내는 게 한 1,300에서 1,500불이에요. 1,300에서 1,500불이 아주 그냥 기본적인
그 렌트비고요. 근데 만약에 뭐 타운하우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정원이 딸린 하우스를 가게 되시면 또 이제 가격이 좀 더 뛰겠죠. 2,500에서 뭐 좀 좋은 위치에 있으면 한 3,000불까지도 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활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생활을 수준을 어떤 식으로 누리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아주 기본적인 그 서바이벌만 하기 때문에 다른 거 가게 뭐 사실 위니펙에는 좋은 점이자 나쁜 점인데 돈을 쓸 데가 없어요. 쇼핑을 가도 한국은 정말 어디 이렇게 지하철역 한 정거장을 가지를 못하겠어요. 살 게 너무 많아서. 근데 여기는 쇼핑을 하러 가도 한 30분이면 끝나요. 살 게 없어서. 그래서 항상 제 쇼핑은 보통 코스코, 여기는 또 슈퍼스타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마트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러니까 그냥 한국마트 이렇게 딱 마트 몇 군데 가서 생활비를 하게 되면은 보통 한 달에 1,000불에서 뭐 많아도 1,500불 이상은 안 드는 것 같아요. 보통 1,000불, 그러니까 2인 가족일 때 저희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입이 좀 짧아서 많이 안 먹어요. 근데 이제 뭐 아들을 키운다고 하시는 분들은 식비가 좀 많이 드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이렇게 뭐 그 개인의 생활 그 패턴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저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다른 거는 뭐 교통비 같은 경우는 여기는 한 100불 정도 하거든요. 버스는 100불에서 120불 정도 하는데 저는 이제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게 위니펙 같은 경우는 이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 자체가 시스템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여기 와서 그냥 저렴한 가격에 차를 일단 구입을 하셔서 다니시는 게 여러 가지 시간도 절약을 하시고요.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는 버스를 기다리기 위해서 영하 3, 40도에서 기다리는 거 아이들 너무 힘들어서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차량을 먼저 구입을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거는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 제가 생각나는 거는 그 딱 3가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 나머지 뭐 부가 질문 있으시면 또 따로 해주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답변을 하기가 어려웠는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일단 저한테 또 따로 보내주신 게 학과 공부를 따라가지 못해서 패스를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냐. 일단 제가 공부했을 때는 패스를 못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못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공부를 안 했어요. 그 친구들은. 그러니까 이제 캐나디언 영어 잘하는 친구들조차도 패스를 못 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영어를 못하지만 패스를 했던 거는 전 죽기 살기로 거의 잠을 자지 못하고 이거를 해야 되니까 열심히 이제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만약 패스를 못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는 게 이제 그 어떻게 되냐는 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영주권을 만약 따기를 원하신다면 어쨌든 그 졸업을 하시면 PWP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걸 희망을 하신다면 다시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일단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아카데미 코디네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러닝 스페셜리스트라고 해서 그 수업 중에 이제 뭐 그러니까 어떤 챌린지가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따로 스페셜리스트를 찾아가시면 되세요.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학과를 못 따라가겠다.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학과를 옮기는 방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안 되면 그 선생님 인스트럭터를 직접 찾아가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헬스 그 메디컬 오피스 어시스턴트 같은 경우는 그 요구하는 영어 점수도 높지만 그 수업도 굉장히 타이트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과를 공부를 한 연세가 한 50대 한 중반 되신 분이 있으셨어요. 그분 같은 경우 정말 제가 너무 열심히 하는 걸 봤어요. 아침 새벽부터 학교에 나와서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인스트럭터 분들도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또 따라 달려 있고요. 그리고 저는 한국 분들은 항상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손길이 간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뭐 학과 공부하시면서 힘들거나 좀 정말 챌린지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직원들한테 항상 문의하시면 저희가 또 이제 다른 상담을 또 해드릴 수도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또 말씀드리면 사실상 공부를 안 한다라고
하게 되면 학생 비자를 연장할 때 이민관이 연장해주지 않는 경우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물론 한국 분들은 공부 열심히 하시는데 중국 친구들, 인도 친구들 이런 친구들 공부 안 하는 친구들 좀 있거든요. 그러면은 대학 다니다가도 학생 비자가 거절이 나요. 내 생각에 너는 공부하러 여기 온 것 같지 않아?라고 거절시키거든요. 그게 문제가 되실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이제 와이프분이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남편분이 취업 비자를 받아서 일은 하는데 그 와이프분이 나 공부 안 하고 적당히 그냥 그렇게 할래라고 해서도 만약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그 다음에 연장이 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는 공부는 열심히 하시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포스트그레이트 워크 퍼밋을 받으시려면 파트타임을 해서는 받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풀타임으로 해서 꼭 잘 받으셔야 됩니다. 페일 하시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졸업자분들께 이제 데니얼님하고 아나님 MIT 다니셨을 때 프랙티컴을 하셨을 텐데 이제 이후에 같은 직장을 이수했던 곳에서 이어서 하신 경우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뭐 저희 과가 워크 프랙티컴이 제공되는 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그 전년도나 후년도는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제가 졸업했을 때 저희 그 당시 졸업생들 보면 워크 프랙티컴을 마치고 거기에 이어서 계속 취업했던 경우가 한 2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저는 이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좋은 데서 워크 프랙티컴을 운 좋게 했는데 그게 약간 그 반대로 너무 큰 회사는 그렇게 금방 바로 안 뽑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중소기업 같은 데가 워크 프랙티컴을 통해서 인턴십처럼 얘가 잘 하는지 일을 잘하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 팀원들하고 얘가 인성이 괜찮은지 잘 우리 회사 직원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지 이런 걸 많이 보거든요. 어차피 일은 다 못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랬을 때 실제 비중은 한 20%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다만 이제 그때 경험이 이렇게 회사 일이 돌아가는구나라는 거를 실제 비즈니스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직장 이제 레주메 내시고 할 때 이런 쪽을 내가 집중해서 해야겠다라는 거를 좀 캐치하시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그럼요. 네, 저는 MIT에서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어시스턴트 프로그램을 졸업을 했고요. 졸업을 하고 워크 프랙티컴으로 유니버시티 오브 매니토바에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저는 원래 한국에서 뮤직 백그라운드가 있었어요. 음악을 했던 그런 전공을 살리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이 사무 보조 일도 같이 접목을 시켜서 이제 그 음악대학교 학과에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학과의 인스트럭터들이 이제 워크 프랙티컴을 어레인지를 해주세요. 이제 보통 너는 어디로 가라, 너는 실습을 어디로 가라 이렇게 연결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받은 곳이 이미그레이션 이렇게 이민 이렇게 제니퍼 분처럼 이렇게 이민 수속하는 회사로 이제 가봐라 이렇게 연결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음악대학으로 가서 일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은 교수님이 나는 한 번도 그쪽에 학생을 보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괜찮겠느냐 해가지고 제가 직접 연락을 해가지고 그러면 해보겠다. 그래서 직접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직접 연락하고 이제 거기에서도 오케이 한번 와봐라 인터뷰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가서 됐고요. 그렇게 돼서 워크 프랙티컴도 했고 이제 마치고 나서 마니투바 대학교도 이제 큰 학교이기 때문에 이제 바로 취업이 되는 케이스는 이제 되게 드문데 저도 이제 되게 럭키였죠. 그래서 이제 티어가 있어서 저도 이제 바로 취직을 거기서 연결해가지고 하게 됐었던 케이스였고 저는 이제 음악 백그라운드 있었고 그리고 사무보조 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접목시켜서 음악 배경으로 하는 그런 사무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2년 정도 일을 하고 지금 현재 MITT로 넘어온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BAA 그 당시에 다녔던 학생 그 클래스메이트들은 조금 그 프랙티컴 했던 곳에서 취업이 좀 당시에 많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과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프랙티컴에서 이제 이어서 다시 취업이 되는 그런 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과마다 또 다른 것 같고, 현재 제가 어드미션 오피서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취업이 어떻게 되는지 과마다 이제 취업률도 보고 저희가 하거든요. 그러면은 한국 분들이 취업이 굉장히 잘 되는 편이고, 이제 국적별로 봤을 때, 그리고 입학해서도 그 뭐라 그러지? 그 성적도 되게 좋은 편이시고, 그래서 그리고 그 워크 프랙티컴에서도 되게 좋은 평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인스트럭터들이 왜 한국 학생들을 더 데려오지 않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지금 추세거든요. 그래서 네, 과마다 다르니까 뭐 워크 프랙티컴으로 좋은 케이스를 이제 되시면은 이제 바로 취업도 되실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저희 바이스 프레지던트랑 미팅을 하면서 그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We don't hire for skill, we hire for attitude라고. 그러니까 스킬은 얼마든지 가르쳐서 키울 수 있지만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그 willing과 attitude 자체는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 피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뭐든지 열심히 하는 그 근성이. 하다못해 오늘 그 이벤트도 우리 준비하면서 뭐 아시겠지만 준비하신 분들 같이 준비하신 팀들 아시겠지만 뭐 몇 번을 계속 리허설을 해보고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그 두려워하거나 그러니까 보통 한국 분들이 영어 때문에 두려움을 많이 가지시는데요. 근데 영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열심히 해야 되고요. 계속 끊임없이 저희는 제니퍼님은 영어 거의 네이티브인데도 불구하고 영어 힘들으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다 그래요. 저희도 여기서 이제 그 네이티브들랑 같이 일을 하면서도 항상 그 부딪히는 게 언어의 장벽이거든요. 그래서 늘 또 배우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일을 하니까 뭐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거는 뭐 어느 정도는 다 이제 내가 가져가야 될 그 마운틴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외에 나머지 그러니까 내가 이민을 생각을 했을 때는 영어 때문에 하신 게 아니잖아요. 어떤 다른 목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목적을 보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거를 이제 따라가게끔 본인이 자꾸 이제 노력을 하고 시간을 들이고 그렇게 하시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시면 저희가 시간이 이미 너무 오래돼서요. 딱 하나만 더 받고 이미 이제 그만할까 싶은데요. 저희 지금 제니퍼 님도 너무 오래 그리고 다니엘 님은 지금 토론토에 계시는데 다니엘 님처럼 여기서 마니토바에서 이제 이민을 다 끝내고 원하시는 주로 이동하셔도 돼요. 토론토면 토론토, 밴쿠버면 밴쿠버. 나 마니토바 너무 춥고 재미없어서 못 살겠어. 그러면 토론토 가셔도 돼요. 근데 이민은 여기가 가장 빠르고 쉬우니까 여기 오셔서 하시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원하시는 주로 가셔서 또 일을 하시고 또 새로운 커리어를 쌓으셔도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지금 다니엘님 그 시간이 벌써 너무 늦어서 이제 너무 더 오래 끌 수는 없을 것 같고 딱 하나만 더 하고 다음에 또 다음 기회에 저희가 이벤트 한 번 더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 들어온 게 네. 있었는데 그게 40대 엄마한테 영주권 습득을 위해 추천해 줄 수 있는 다른 학부가 또 있는지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거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들이 많이 듣는 학과를 추천해 달라고 하세요. 근데 이제 저는 일단 사람마다 달라요. 영주권 습득이 중요한 것도 맞는데 앞으로 계속 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주권 습득만 하고 땡 이게 아니라서 이제 지금 백그라운드가 어떻게 되시는지 이걸 이어가고 싶으신지
이어가고 싶지 않다면 추천해 드리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은 보통은 한국 분들은 약간 서비스 쪽으로 많이 하세요. 서비스직. 왜냐면은 일단은 입문자로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니까 누구든지 많이 수요가 그러니까 많이 공급도 필요하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적응을 빨리 할 수 있는 게 전 서비스 쪽으로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제 저는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그거를 이으실 생각이시고 그중에 영주권 좀 잘 받을 수 있는 과를 추천하는 거면 또 상황에 따라 전 다르다고 생각을 이제 하는 편이라서 일단 전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분 혹시 더 추가하고 싶으신 거 있으실까요? 다른 분들? 제가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영주권을 위해서 여자분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건 요리 쪽하고 유아교육 쪽이에요. 왜냐하면 졸업을 하면 취업 자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시간 절약을 위해서 그 좀 쉽게 이제 직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공부하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일단은 어느 정도 다 이제 질문은 끝난 것 같고 만약에 추후에 또 질문이 있으시면 이제 저희 아까 PPT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저희한테 이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또 이제 또 팔로우업으로 해드릴게요. 제가 다시 한번 그 이메일 주소랑 이런 거 남겨드릴 테니까. 제가 지금 남길게요, 여진 씨. 아, 네네. 예. 네, 아무튼 저-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그 당첨되신 분들 제가 따로 연락처 받았으니까 제가 따로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너무 와주셔서 모든 분들께 또 감사드리고 또 제니퍼님, 아나님, 데니얼님, 소라님 그리고 참가해주신 분들 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끝까지 다음,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다른 이벤트로 또 찾아뵐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굿나잇.